동우는 장가 참 쉽고 싸게 들었지. 신우이 은정의 말이 식탁 위를 날카롭게 가로질렀다.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숨을 멈췄죠. 내 손에 들린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3년째 이어지는 시댁에서의 내 모습이었죠. 내 이름은 서지원입니다. 33, 결혼한 지 3년 차인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 동우는 대학병원 의사는 아니지만 동네 의원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사람이죠. 우리는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첫 만남에서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에 끌렸습니다. 지원 씨는 참 다정하시네요. 요즘 여자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 말에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나요. 나도 한때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방송국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결혼 후 이사를 가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 했는데 그게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시댁은 겉으로 보기엔 무척 화목했어요. 시어머니 김영숙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시아버지는 건설회사 임원이었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체면을 중시하는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친절했어요. 정말로요.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동우가 복이 많아. 하지만 그 친절 뒤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주방에서 일하던 시누이와 올케들은 모두 대화를 나눴지만 내가 끼면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죠. 내가 도우려 하면 시어머니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은 안 해도 돼. 그냥 거실에 앉아 있어. 마치 내가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요.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게 배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우이 은정은 변호사, 올케 수지는 약사였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경력단절 주부였죠. 직업도 없고 가문의 격에도 맞지 않는. 나는 온갖 뒷담화와 은근한 무시를 묵묵히 참았어요. 동우에게 말하면 가족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요. 동우는 가족을 무척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그저 웃으며 넘겼죠. 가슴속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결혼 3년 시댁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무난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시댁 거실에 모인 가족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 모임이었죠. 하지만 내게는 또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어딘가 어색하게 서 있었죠. 소속되지 못한 느낌. 그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지원아, 여기 과일 좀 가져와 봐.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부엌으로 향하는데 신우이 은정과 올케 수진이 한창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갑자기 대화를 멈추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과일 가져가려고? 저기 있어. 수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나는 과일 접시를 들고 나가면서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학은 나왔대? 방송국에서 일했다는데 프로듀서는 아니고 보조였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고 계셨어요. 우리 은정이 이번에 승진해서 팀장 됐다잖아. 역시 내 딸. 은정은 겸손한 척하며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시어머니도 덩달아 기뻐하셨고요. 수진이도 약국 하나 더 오픈한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을 때 나는 그저 미소만 지을 수 있었어요. 말없이 과일을 깎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려 애썼습니다. 우리 지원이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좋지. 요즘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다던데. 시어머니의 말에 은근한 비교가 담겨 있었어요. 동우는 내 손을 살짝 잡아주었지만 적극적으로
뭐라 말하진 않았죠. 그저 그런 눈빛으로 참아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신우이의 법률사무소 이야기, 올케의 약국 확장 계획, 모두 자신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했죠. 내 차례가 되자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이는 뭐 요즘 취미 같은 거 없어? 집에 있으면 시간이 남잖아. 은정의 말투에 살짝 비꼼이 묻어났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리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프랑스 요리도 배웠죠. 아이고, 동우는 장가 참 쉽고 싸게 들었네. 와이프가 집에서 요리만 해주면 되니 얼마나 좋아. 신우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신우이 말. 기분 나빴어. 그냥 농담이야. 은정이가 원래 말이 좀 그래. 동우의 대답은 항상 그랬어요. 그저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만 가득했죠. 화창한 봄날의 오후,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갑자기 다리가 약간 떨린다며 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동우가 일이 바빠서 내가 모시고 왔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의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그 결과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퇴행성 질환이라 앞으로 점점 악화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지? 시어머니는 82살이셨지만 스스로를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셨어요. 진단 후 시댁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가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까? 시아버지의 질문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은정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저야 일이 너무 바빠서. 소송 건수가 많아서 밤늦게 들어가는 날도 많고. 수진도 곧바로 변명했어요. 저도 약국 두 곳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게다가 아이들도 어리고. 침묵이 이어졌죠. 모두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간병은 가족이 해야지. 남이 하면 마음이 불편해. 그 말에 동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지원이가 집에 있으니까.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갑자기 전업 간병인이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래, 지원이가 있으니 다행이다. 직장도 없고 시간이 많으니까 잘 돌봐줄 수 있겠네. 시아버지의 말씀에 은정과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동우는 내 눈치를 살폈지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해도 돼?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누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겠어? 은정이나 수진이는 직장이 있잖아. 그 말에 속에서 화가 올라왔지만 꼭 참았습니다. 마치 내 시간은 가치가 없다는 듯한 말투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는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내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동우는 이미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피로한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약 먼저 드시고 아침 준비할게요. 이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째 되는 날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 챙기기, 식사 도와드리기,
낮에는 재활 운동 보조하기. 점점 더 많은 시간이 시어머니 돌봄에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불편해하셨죠. 간병인 불러. 내가 이럴 필요 없어. 하시면서요. 하지만 은정이나 수지는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가족이 돌보는 게 최고라고만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나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옷 갈아입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모두 내 도움이 필요했죠. 그렇게 나의 하루는 온전히 시어머니를 위한 시간이 되어갔어요. 지원아, 물 좀 가져다 줄래? 시어머니의 부름에 책을 읽다 말고 일어났습니다. 물을 드리고 나서 잠시 앉아 있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넌 왜 이렇게 착하니?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잘해준 것도 아닌데. 순간 가슴이 찡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한 거였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은정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차와 간식을 준비했어요. 이거 엄마랑 찍은 사진. 내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좋아요. 엄청 많이 받았어. 엄마와의 따뜻한 시간이라고 썼지. 은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길어야 2시간 방문하면서 따뜻한 시간이라니. 내가 매일 24시간 돌보는 현실은 어디에도 없었죠. 시누이가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은정이는 바빠서 자주 못 오는구나. 넌 항상 곁에 있어주니 고맙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들러 선물만 두고 가면서 소셜미디어에는 효도 사진을 올리곤 했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밤에 동우가 돌아왔을 때 나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동우가 물었어요. 힘들어. 내 누나들은 왜 이렇게 위선적인 거야? 실제론 거의 돌보지 않으면서 소셜미디어엔 그냥 넘어가. 어차피 누나들은 바쁘잖아. 동우의 대답은 항상 그랬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대화, 같은 실망의 반복이었으니까요. 사촌 조카의 돌잔치 날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도 도와드리고 약 시간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동우는 응급 환자가 있다며 늦게 온다고 했고 나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은정과 수진이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내가 시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다가가자 그들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은정이 시어머니께 인사했어요. 괜찮다. 지원이가 잘 돌봐줘서. 시어머니의 말에 은정은 잠깐 나를 흘깃 쳐다봤어요. 돌잔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지만 나는 내내 시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어요.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화장실도 모시고 가야 했죠.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대화하는데 나만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정이 내게 다가왔어요. 지원아, 엄마 약 시간 됐대. 좀 챙겨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꺼냈어요. 그때 은정이 주변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원이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엄마를 잘 모시니까. 너야 뭐 간병 외엔 하는 게 있냐?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내게는 비수처럼 꽂히는 말이었죠.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딱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더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갔죠. 시간이 흘러 동우가 도착했어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내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 많이 지쳤지? 동우가 물었어요.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정의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그냥 넘어가라는 대답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동우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동우가 눈치채고 물었어요. 은정 언니가 한 말 때문에. 간병 외엔 하는 게 있냐고 했어. 아, 그냥 농담이었겠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또 그 대답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일까?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억눌린 감정, 분노, 그리고 슬픔. 모두 한데 뒤섞여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손떨림이 더 심해졌고 걷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지원아, 오늘은 뭐 먹지?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도토리묵 무침이랑 갈비찜 해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들어 입맛이 없으셨는데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음식이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포크를 집으려다 떨어뜨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하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다가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됐다, 그냥 잠시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기 시작하셨죠. 나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울음을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늘 강인하고 위엄 있는 분이셨는데 이제 손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내 마음도 울컥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계셨을까. 이전의 자신과 지금의 모습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컸을까.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 작은 쪽지가 베개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원아, 고맙다.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서운함, 억울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종종 작은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감사의 말, 때로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우리는 그를 통해 더 가까워졌어요. 내가 나를 딸처럼 대해줘서 고맙다. 오늘 내가 해준 수프가 정말 맛있었어. 난 젊었을 때 꿈이 많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이른 봄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꼭 잡고 계셨죠. 1년 반 동안의 간병 끝에 맞이한 이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시어머니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이거 나중에 열어봐.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은정과 수지는 큰 소리로 울었지만 나는 묵묵히 모든 절차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나를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며느리로 봤죠.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법무사를 데려왔어요.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였죠.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 김영숙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법무사에게 쏠렸습니다. 은정과 수지는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죠. 아마 재산 분배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나 김영숙은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자산은 며느리 서지원에게 상속합니다.
아파트, 예금, 그리고 모든 개인 소유물을 포함해서요.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은정이 놀라서 입을 벌렸고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우도 놀란 표정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은정이 소리쳤어요. 법무사는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확인된 것입니다. 고인께서는 가장 인간적으로 나를 대해준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드렸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영숙이가 마지막까지 너를 많이 생각했어.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은정은 분노에 차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수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은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가 주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와 작은 보석함이 있었어요. 지원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 가족이 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미안하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아끼던 곳이야. 이제 내 것이 되길 바란다. 너와 동우가 행복하게 살아주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1년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원아, 우린 그 유언장 인정 못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동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어떡하지? 누나들이 많이 화났어. 난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동우에게 말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과 수진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팽팽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아파트는 팔고 돈을 나누는 게 어때? 은정이 제안했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면. 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다 받아들인다는 거야? 아니요, 제 생각은 이래요. 나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다는 신청서예요. 어머니와 지내며 깨달은 거죠. 아파트를 팔고 그 자금의 일부로 작은 요양원을 열고 싶어요. 영숙 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남은 자금은 가족들과 공평하게 나눌게요. 하지만 요양원 운영권은 제가 갖고 싶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시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영숙이가 좋아했을 거야. 은정과 수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처음으로 그들의 표정에서 부끄러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은정이 마침내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응. 어머니와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3개월 후, 우리는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어요.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매각되었고, 나는 그 자금으로 작은 요양원 준비와 요양보호사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새집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손편지들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은정과 수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은 나를 그냥 동우 와이프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요양원 오픈하면 내가 법률 자문 도와줄게. 은정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제안을 했어요. 약품 관리도 내가 도울 수 있어. 수진도 말했죠. 우리 가족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을까요? 오늘도 나는 요양보호사 교재를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동우가 커피를 들고 내 옆에 앉았어요. 행복해? 동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난 이제 나답게 살기로 했어. 시어머니의 손편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